김종배 시선 집중. 네, 최근에 이른바 조국 백서 그리고 조국 흑서가 나란히 출간돼서 화제도 되고 있고 논란도 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이 두 책의 저자를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참고로 차례로 연결할 두 분은 저희 요청에 따라서 두 집필진이 내부 논의를 거쳐서 선정한 분들이라는 점 밝혀드리고요. 또 인터뷰 내용의 범위도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양측과의 조율을 통해서 결정됐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차례로 인터뷰를 가질 텐데요. 자, 먼저 연결할 분은 조국 흑서로 불리는 책이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인 서민 단국대 의대 기생충학교실 교수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서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 책을 낸 이유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 책을 내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조국 사태 이후에 네. 현 정권이 조금 이제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신들이 임명을 이제 윤석열 총장을 임명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윤 총장이 정권을 겨냥해서 뭐 이렇게 그 비리 수사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윤 총장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이제 검찰 개혁을 막 더 입에 올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제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요. 그러니까 검찰이 독립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권의 비리도 뭐 서슴없이 밝혀낼 이런 건데 검찰의 힘을 다 빼버리고 그리고 뭐 권력자의 비리를 뭐 감추는 이 피해 사실 공표 같은 거 이런 거를 개혁으로 포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뭐 울산시장 선거 계획 같은 거 보면은 아예 뭐 국민들이 공소장조차 못 보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 촛불 시민을 대변하고 뭐 정의와 공정을 부르시는 거에 좀 실망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문팬이라고 하는 분들이 또 이들을 또 옹호하고 막 인터넷을 장악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아니다. 이제 저들은 진짜 진보가 아니다라고 이제 말하는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네. 조국 백서하고 저희가 비교하자면 조국 백서는 이제 조국은 잘못이 없다. 다 검찰이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는 이제 좀 과거에 얽매인 책이라면 저희 책은 이제 조국 이야기도 있지만 현 정부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가 이런 걸 이제 보여주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제 그 시각을 좀 갖도록 알겠습니다. 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책이죠. 교수님께서 한꺼번에 다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네. 이어서 이제 질문 드릴 내용 한꺼번에 다 말씀해 죄송합니다. 주셔서 시원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쪼개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네. 아무튼 조국 백서, 조국 흑서 이 출발점은 역시 이른바 조국 사태의 본질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 맞습니다. 이 본질 어떻게 지금 그 규정을 하고 계세요? 민주화가 된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이 법적으로 또는 이제 윤리적으로 혹시 이제 문제가 있는지 이제 검증을 한 다음에 임명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국은 우리 사회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윤리에 좀 못 미치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들 근데 표창장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조국 장관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사모펀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가 사실 사모펀드 한다는 게 좀 심각한 문제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네. 비판을 못하고 뭐가 잘못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책은 4호장에 이제 사모펀드가 많이 나오는데 그 대목만 2권 정도 읽어보시면 공직자 사모펀드는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고 이제 규제하는 법이 좀 나와야겠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른바 조국 사태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이 방향은 결국은 민주주의 파괴 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이런 판단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저는 아쉬운 게 그 마음에 빚이 있다는 그 대통령의 발언이죠. 그러니까 예. 제가 뭐 많은 진보 인사들이 조국 사태 이후에 이제 돌아섰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 중에서도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실망한 그런 분들이 많고요. 네. 사실 저만 해도 그러니까 뭐 경제가 그렇게 뭐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계속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조국 사태로 말미암아서 이제 마지막 보루인 도덕성이 이제 무너지는 걸 보고 예. 이 정부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구나 뭐 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탄핵을 이끌었던 촛불 어떤 시위였던 결과로서 탄생한 정부인데 오히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촛불 정신을 배반한 것이다. 이런 판단이신 건가요? 예, 촛불 정신을 배반하고 그거를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독점하면서 네. 이제 사람들에게 오히려 배신감을 심어줬고요. 그러니까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하도 촛불 그래가지고 이제 촛불이 지겨워져서 이제 정전이 돼도 촛불 켜지 말자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이 책에서 이른바 네. 팬덤 정치를 이제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네. 정권이 팬덤에 먹혔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한다고 하던데 네. 그러면 지금의 그 이른바 친문이라고 하는 팬덤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아주 강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무엇이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하고 팬덤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게 좋은 말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건 좀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만약에 좋은 말을 막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진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언제든지 그 사람을 버릴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팬이에요. 네. 이제 팬덤은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뭐 문 대통령은 옳은 사람이다. 그리고 문 대통령을 좋아하니까 나도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문 대통령과 자기를 동일시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제 문 대통령을 공격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이 돼갖고 화를 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어떤 팬 보니까 자기 뭐 아버지 어머니한테 뭐라 그러는 건 괜찮은데 문 대통령을 욕하면 막 밥상을 얻고 나가버리는 뭐 이런 정도의 행태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게 좀 안타깝고, 그리고 이게 진짜 왜 안 좋냐면 이 민주주의에서는 이 여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문 대통령이 뭐라든지 이제 팬들이 지지를 해주면 뭐 내가 대칭해도 되겠다. 이제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문팬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이미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여기서 한번 제가 보충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른바 조국 사태가 한창일 때 서초동에서 이제 촛불 시위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서초동에서 촛불 시위가 이제 그 발생을 하면서 검찰 개혁이라는 어떤 그 구호와 함께 조국 수호 이런 것까지 나왔는데 그럼 이 서초동 집회 같은 경우도 이른바 어떤 문팬들의 잘못된 어떤 팬심의 발로다 이렇게 규정을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 검찰 개혁을 뭐 주장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요. 네. 사실 거기서 더 많이 나온 구호가 조국수호하고 정경심 사랑합니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특히 정경심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구호는 사실 정경심이야말로 이 조국 전 장관을 나락으로 이렇게 뭐 떨어뜨린 분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옹호하는 거는 그 시위가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그 서초동에 나왔던 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른바 어떤 친문 내지 문파 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규정을 하세요, 교수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저는 지금 문팬들의 그 문파의 그 규모가 뭐 한 200만 정도 된다고 보고요. 거기 나온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라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그러니까 이른바 586을 이제 정면으로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책의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리면 비록 허위 의식이었다 해도 과거 386은 노동자 농민을 대변한다는 자의식이 있었다. 근데 지금 586 정치 엘리트들은 강남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586을 신적폐로 이제 규정을 했는데요. 586을 따로 떼어내서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비판을 해야만 됐던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집권했던 분들이 이제 386이고 그로부터 이제 많은 세월이 흘러서 그들이 다시 이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서 586이란 이름으로 이제 집권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 이제 그 민주화를 외치고 뭐 자기 그 젊은 시절을 희생하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586의 진짜 문제점은 그러니까 그 뒤로 굉장히 타락을 거듭해서 그리고 지금 그냥 뭐 강남에 아파트 하나씩은 다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여전히 희생자고, 그리고 자신들이 뭐 여전히 정의를 위해서 애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분들이 말로 지금 이제 이미 그 구보수가 그랬던 것처럼 그냥 우리 사회에 그냥 기득권층이고 그냥 거기 걸맞는 비리를 저지르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자신에 대해서 좀 미몽에서 깨어나서 자신을 좀 똑바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교수님 말씀을 좀 종합을 하면 지금 민주주의가 이제 무너지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걱정될 정도로 가고 있는데 이런데 어떤 그 주요한 역할을 했던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층 가운데 하나가 586 정치인들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정리를 하면? 예,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은 정말 민주주의라는 거를 학습한 적이 별로 없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독재와 싸우다가 보니까 그냥 그 독재밖에 알지 못하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서 그냥 지금 뭐 과거 독재 정권이 하던 거랑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론을 이용해서 뭐 사람들을 탄압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좀 지금 현재 진짜 정권에 대해서 뭐 바른 말을 좀 한다 그러면 친구 관계가 다 끊기고 막 우르르 몰려와서 막 비판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조국 백서 그 집필진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신 바가 있냐면 채권과 나는데 무슨 3억이나 드느냐? 이거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라. 이게 사기 아니야? 이런 어떤 요지의 주장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 발언을 해야 됐던 취지와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원래 책은 예. 이 출판사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저자들이 이제 모여서 책을 내겠다고 하고 출판사를 섭외한 다음에 그냥 일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사실 원래 책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저희도 그랬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절대 안 팔릴 것 같으면 뭐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네. 그것도 많이 해야 이제 1,000만 원 정도고, 그러니까 어쨌든 책을 만드는 비용은요, 이 전 책을 칼라로 도배를 해도 뭐 4천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네. 이 3억 원을 걷는 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조국 백서에서 2억은 책 만드는 데 쓰고 나머지 1억은 혹시 들어올지 모른다는 이제 소송 비용으로 쓰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거 정말 말이 안 되죠. 소송 들어온 다음에 다시 걷어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소송이 들어오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또 진중권 선생한테 뭐 소송을 걸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협박하고 있으면 또 거기다 이제 그 비용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너무 그러면 교수님 말이 간단히 안 된다. 이 돈이 전용이 됐을 의혹이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간단히 그러니까 정리하면? 돈이 어떻게 그러니까 뭐 자신들이 꼭 그걸 가졌다는 게 아니라 이 네.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정말 궁금하고, 그게 원래 보통 출판사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 그래서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른바 조국 흑서로 불리는 책이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집필진 가운데 한 분인 서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엔 조국 백서 집필진 한 분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과 촛불심이라는 책의 공동 저자인 그다음에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김민웅 경희대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서민 교수하고 인터뷰했던 마지막 질문에 네네. 대한 어떤 그 교수님의 입장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3억에 대한 어떤 그 내역을 밝혀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다 밝혔는데 사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이 보통의 경우하고 이 경우의 차이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우선은 이제 밝힐 것은 정확한 회계는 모든 사업이 정리되면 당연히 공개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후원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후원도 하지 않는 분들이 나서서 공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어이가 없고요. 네. 무슨 자격으로 공개하라는 잘 모르겠고 그걸로 공개하고 말고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은 이미 이제 공개하기로 돼 있는 거고요. 네. 게다가 이제 방금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그 이른바 조국 흑수 필진 가운데는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를 향해서 책복이다, 책복 가능성이 많다, 완전 사기다, 또 세뇌된 대중들을 등쳐먹었다, 치매 노인 변기 뚫어주고 1억 청구하는 거 다름없다, 네. 또 그냥 떼어먹어도 되는 돈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책이 나오기 전에도 그랬고 책이 나온 다음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네.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를 사기꾼으로 몰거나 또는 후원 시민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또 게다가 이제 조국 백서인 검찰 개혁과 촛불 시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물을 수밖에 없고요. 네. 비용 얘기를 좀 해보자면 예. 애초에 이제 펀딩 당시도 밝혔지만은 여기에 호응하는 시민들의 힘으로 마련한 돈이죠. 네. 당시를 잠시 떠올릴 필요가 있는데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됐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쓰는 필자나 또는 그 결과물이 법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혹시 아무거나 트집 잡고 괴롭힐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네. 추진이 결정 당시에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1억 정도가 추가된 것이고 네. 또 그럴 필요가 없게 된다면 기부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이게 이제 전체 3억 펀딩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데 당시 출판사가 쉽게 나서지 않아서 선분해로 혹여 있을 수 있는 부담을 줄이려 한 것이 사전 구매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책의 정가가 25,000원인데 이제 할인을 좀 받았죠. 그래서 9,000권 이상을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이미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계산해도 이것만으로 이제 1억 몇천만 원이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돈이 이렇게 쓰였구나 금방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게다가 이제 필자들은 수고에 비해서 턱도 없는 몽골로도 그쳤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인쇄는 모두 기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는 걸 다시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억 법률 대비 비용을 우리는 정말 쓸 이유가 없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이게 참 묘한 것이 1억을 다 쓰지 않기를 바라고 또 혹시 안 쓰게 되면 다 기부하는 거니까요. 근데 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진위를 사기꾼으로 이렇게 명예훼손하고 후원 시민들을
세뇌된 대중, 치매노인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가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법적 책임을 물을 거고 그 1억 가운데 그 법적 되겠죠. 책임을 묻는 비용이 아마 될 애초에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검찰 쪽에서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런 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추진위에서는 대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모든 사안은 펀딩을 할 때에 모든 걸 밝혔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것도 확인해서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이미 이것은 다 정리가 되고 내용이 알려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숨겨왔던 게 아니고 공개된 내용이에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똑같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역시 이제 출발점은 이른바 조국 사태의 성격, 그다음 본질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당시 이제 검찰 개혁의 이러한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걸 정확하게 정리하는 일이 필요한데 네. 혹시 뭐 이제 이게 보통 보면 조국 사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 조국 백서를 추진했던 분들은 이건 정치 검찰의 난동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네. 검란 또는 제도와 법을 내세워 매우 특수한 유형의 검찰 구태타가 아닌가 이렇게 본 거고요. 이 결국 이제 선출 권력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무부 장관의 지휘 체계 정면으로 공격하고 나섰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네. 정치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에 이탈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바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검찰 개혁을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거죠. 네. 지금도 이제 현재 진행으로 보고 있어요. 검찰 탈정치와 또 법무부의 탈검찰화 또 특권화된 공안부 특수부 중심 체제를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사항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또 언론이 일종의 기획 보도나 조작 보도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무허가 법정을 만들어서 판결 이전에 사회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려서 검찰개혁의 지휘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 정치 검찰의 손을 잡고 움직인 사태가 아니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결국은 총체적으로 보면은 검찰개혁 전체를 좌절시키는 이런 상황을 반드시 기록해서 훗날에 남겨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촛불 시민들의 역사적인 움직임도 정확하게 역사로 남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 이어지는 지난 1년의 과정에서의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이제 그 연결했던 서민 교수 같은 경우는 이 1년의 과정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과정이었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는데요. 교수님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죠.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 이후에 세워졌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은 실제로 이 정부 권력과 그리고 의회 이번에 총선을 지나면서 네. 이것이 이제 촛불혁명의 그런 지속된 과정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존의 한국 사회의 일종의 기득권의 카르텔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본 거죠. 네. 그래서 정부 얘기만 하자면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국회 대응도 함께 논의가 돼야 되는데 네. 이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공약의 정책의 하나죠. 그런데 공수처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리고 검찰 개혁은 조처가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진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흔히들 이제 이번에 보면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겨루기나 갈등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독자적인 정치 권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에 있어야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있다. 누구든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거나 또는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권부의 존재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보다 중대한 어떤 이 민주주의의 진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런 각도 세상을 보고 있는 아무튼 거죠. 근데 조국 흑서 쪽에서는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지금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이른바 친문 내지 문팬들의 팬덤 정치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팬덤 정치는 그 가치를 지향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인기 모르시게 대중 선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개혁 정치 가치를 체화하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 누군가와 따라서 함께 변화를 모색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운동은 팬덤 정치라고 협석에 부를 수는 없습니다. 간디를 따른다, 또 링컨을 따른다, 김대중을 따른다, 노무현을 따른다, 뭐 이런 것이 단순한 팬덤 정치가 아니고요. 네. 그걸 넘어서서 가치와 역사에 헌신하는 치열한 노력이죠. 그러니까 공적 가치를 사적인 그런 얘기로 비유하는 것은 그런 식의 팬덤 정치 용어는 이제 현실의 진상을 왜곡하는 것이고요. 팬덤 세력에 의해서 미디어와 지식인이 몰락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팬덤 정치라고 비하하고 부르는 시민들의 역사적인 움직임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것. 여기에서 미디어와 지식인들의 몰락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하고 관련해서 이제 그 서민 교수에게도 보충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교수님에게도 네네. 똑같은 보충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자, 그 서초동에서 이제 그 촛불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네네. 서민 교수에게 그러면 이 촛불, 그러니까 서초동 집회 같은 경우도 이른바 친문들의 집회라고 규정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이제 답을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네네. 이른바 친문이 한 200만 원 되는 것 같다라는 그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교수님 네네. 어떻게 그러니까 그 성격 규정을 해주시겠습니까? 친문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친문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는 것도 한 중요합니다. 그게 네.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촛불혁명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하길 바라서 한국 사회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진전하길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친문, 친모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한국 정치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역사의 흐름에 대한 이해에 굉장히 협소한 인식 방법이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아니고 한국 사회 역사적인 어떤 미래를 바라보고 함께 움직이는 그러한 시민민주주의를 요구하고 그것을 달성시키는 주체적인 시민들의 운동이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조국 백서의 가치와 의미가 맥락 속에 놓인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함께 얘기하자면은 검찰개혁뿐만이 아니라 역시 언론개혁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변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그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 동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586 정치인에 대해서도 이제 그 비판을 했는데요. 네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586 정치인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하나의 덩어리를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고요. 두 가지만 얘기하자면은 이 세대가 치열하게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기여했던 바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현재 정치권에서 연장선에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분도 꽤 있죠. 한 세대에서 그러한 가치나 또는 이 시대적인 과제를 저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네. 과정에서 기득권화된 사람도 있을 텐데 그것을 전체적인 586 세대의 한 역사적인 그런 동력 전체를 비하하거나 더 폄하하는 걸로 얘기하는 건 곤란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 586 세대가 한국 사회의 어떤 중견의 허리가 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실상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이렇게 되면 역시 얘기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이 돼요.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려야 할 겁니다. 조국 네네. 흑서 쪽에서 백서 팀에 좀 물어봐 달라고 질문했던 백서 네네. 팀에서 흑서 팀에 물어봐 달라고 했던 게 바로 아까 3억 그거였고 네네. 거꾸로 흑서 팀이 백서 팀한테 꼭 질문해 달라고 요청한 게 뭐냐면 네네.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은 여전히 티끌도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냐 이 질문을 꼭 해달라고 했거든요. 어떤 말씀 네. 주시겠습니까? 세상에 티끌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도 도덕적으로 책임질 바가 있다면 지는 게 맞는 것이고 네. 또 본인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인 바가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도덕적인 논란을 사회적인 논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네. 수사와 법적 처벌 사건만 삼았다는 것은 이 사건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게다가 이제 재판을 거치면서 당시 검찰과 언론이 주장했던 상당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고 무혐의로 밝혀진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네. 얘기를 왜 뺄까? 이 얘기도 같이 얘기를 해놓고 얘기를 정리하는 게 공정한 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토론이 무산된 까닭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상대에서 그런 식의 사기, 돈 먹었다 이런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을 한 바가 있는데 또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박멸해야 될 말라리아, 문재인 대통령은 기생충에 일종의 편충이 이렇게 모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견해일 수 있다 치더라도 네. 사기 운운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죠. 그래서 이런 제가 얘기를 들은 까닭은 뭐냐면 이런 태도와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시대를 가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조국 장관에 대한 티끌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윤리적인 논쟁 이것을 법적으로 처벌하겠다고 수사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현실 그 대조해서 정확하게 파야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책임을 질 바에 충분한 그 책임에 맞는 그러한 비판과 비난이 있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걸 과도하게 넘어서 이런 식으로까지 네네. 온 나라를 알겠습니다. 들쑤시는 그런 사건에 대한 이해 분명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지금까지 김민웅 경희대 교수였습니다.